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이제 직접적인 질문으로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AI가 과연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렇죠. 있는가 하면은 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있어버리면 이게 뒤에 내용이 할 게 많이 없어가지고. 네, 이게 사실은 AI가 생산성을 높여주는 면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여러 일들이 발생을 하고요. 일단 착시들도 먼저 나타나고 그게 또 일자리에 반영되는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은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요. AI가 네. 기존의 어떤 세상의 질서를 뒤바꿀 만한 어떤 생산성 증가? 이런 게 지금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일 것처럼 많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계속 AI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네. AI 에이전트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네. 자기네들이 무슨 몰트북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네. 뭐 여러 활동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폭발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은 그런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여러 유명한 사람들, 뭐 미국 재무장관이나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같이 신뢰성 높은 사람들조차도 AI가 주도하는 생산성 붐이 앞으로 올 거다라고 역설은 있지만 실제 지표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나 통계를 보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지표를 보면 얼핏 좋아진 것 같은 착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미국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면 2025년에 경제 성장률이 2.2%였거든요. 근데 고용은 한 달 평균 약 15,000개 일자리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치면 고용 성장률이 0.1%에 불과합니다. 네. 그럼 이제 혹자는 이걸 보면 노동자는 별로 안 늘었는데 GDP는 성장을 했으니까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런데 생산성 성장률을 추정을 해보면 약 1.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성장치가 보통 2% 전후로 보는데 네. 장기 성장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거고요. 이거는 90년대하고 2000년대 있었던 인터넷 붐과 비교해도 한참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그러네요. 통계를 보면. 그러면 투자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는데도 그 전 평균보다 못 미친다고요? 네, 사실 이런 현상은 AI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게 솔로우의 역설이라고 네. 1980년대 컴퓨터가 막 보급될 때도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로버트 솔로가 네. 컴퓨터 시대는 어디서나 있지만 생산성 통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약간 유머스럽게 비꼬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역설이 지금 AI 산업에서도 정확히 반복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설문조사들이 있는데요. 전미 경제연구소가 미국과 영국, 호주의 C레벨 임원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응답자의 90%가 고용이나 생산성에 AI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네. 자본시장에서도 S&P 500 기업 중에 374곳에서 실적 발표에서 AI를 언급을 했고 네. 관련 투자 규모가 실제로 2,5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이 선도하는 기업들을 제외하면 네. 영업이익률에서 AI 도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돈이 AI 산업에 쏟아 부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미국의 GDP 성장하고는 다른 거란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성장 수치의 이면을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버드 연구에 의하면 2025년 상반기 미국 GDP 성장의 네. 90%가 데이터 센터와 관련 자본 투자 지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구축하느라 돈을 쏟아부어서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네.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하느라고 돈을 쏟아부어서 그것 때문에 경제가 돌아간 거지. 그렇죠. AI가 일 잘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또 챗GPT 쓰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채택, 강도,
증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채택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미국에서도 41%가 직장에서 AI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강도인데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 13%만이 매일 AI를 사용을 하고요. 그마저도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이 전체 노동시간 비중에서 AI를 쓰는 시간의 비중은 6%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어떤 작업을 할 때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건 사실인데 네.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잠깐씩만 불연속적으로 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연간 생산성 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는 한 0.5%포인트밖에 안 되고 네. 이마저도 노동자들이 딴짓 안 한다라는 가정하에 세워진 생산성 성장률이거든요. 네. 그럼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업무 보조용으로 잠깐씩 쓰는 거니까 결국 전체 생산성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말씀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이런 걸 좀 극복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적 개념 하나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제2의 기계 시대 뭐 이런 책을 쓴 에릭 브리뉴플슨 교수가 있습니다. 네.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인데 생산성 J커브 가설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J가 처음에는 바닥으로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는 모양새를 가진 알파벳 J요? 알파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력이나 인터넷 그리고 이런 AI 같은 범용 기술이 등장했을 때 측정 가능한 산출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업무를 멈추고 데이터 정비나 조직 구조를 재설계하고 인력 재훈련과 같은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일정 부분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 시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형 자산의 축적이 어느 정도 임계점을 지나고 나면 J자의 끝부분처럼 이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무형자산이 뭐길래 그러냐 그런 걸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과거에 저희가 무형자산 한번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건 어디예요? 지금 거대한 그 변화의 제2곡선에 바닥에 있는 건가요? 거의 바닥쯤을 이제 가고 있는 셈인 겁니다. 전 네. 인류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현실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규제 심의도 하고 뭐 로보택시 관련된 것들도 많이 제도화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장 기업들이 겪는 혼란을 보면 대부분 AI 도입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이 보면 기술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이거나 기술을 쓰는 프로세스의 원인이 있습니다. 분산되고 고립된 데이터라든지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낡은 업무 프로세스 위에 그냥 AI라는 신기술을 예쁘게 덧칠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연구도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AI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투자의 80% 이상을 근본적인 재설계에 배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은 AI 관련 과제가 많지도 않아요. 아주 핵심적인 과제에만 자원을 투입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성과를 못 내는 하위 기업들은 6개 이상의 과제 예산을 막 배분을 하고요. 우리도 이것저것 해봤다라는 구색 맞추기식 실적에 급급하다라는 게 이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 업무에 AI를 단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업의 본질 자체를 재설계해야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에서 지겨울 정도로 전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건 노동자들이 단순히 새 도구를 더 자주 사용할 때가 아니라 네. 그 도구를 중심으로 생산 방식이 완전히 재편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 청취자들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 아주 화제가 된 보고서 하나가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AI가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다 없애버리면 결국 물건 살 사람이 없어지고 경제가 붕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좀 네. 공포스러운 예측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트르니 리서치라는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네, 아마도 네. 이런 이제 행간을 좀 읽어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무서운 그런 예측이 나왔고 이런 유령 GDP라는 표현으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은 하는데 아무도 사지 않는 물건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라는 그럴싸한 주장인데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많은 그 연결고리가 좀 부족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이전에도 똑같은 상황을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뭐 네. 19세기 초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에도 데이비드 리카도나 뭐 멜서스 같은 경제학자들이 일반적 과잉을 두고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데 네. 그 내용이 곡물 가격이 하락하고 산업 생산량은 급증하는데 기계 때문에 노동자들은 눈에 띄게 실직 상태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남아도는 공포가 지속될 거다라는 거였죠. 네. 근데 리카도라는 경제학자는 장기적으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생산은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우리가 현실로 생각을 해보면 농부가 어떤 티셔츠를 사려면 네. 자기가 생산한 식량을 교환해야 되는데 네. 네. 결국 신칠 산출물은 다른 무언가를 사기 위한 소득으로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산업에서 지나치게 많이 생산해서 일자리를 잃는 부분적인 과잉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네.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이 구매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네. 경제 전반적으로 붕괴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이의 법칙이 더 다가오네요. 그렇죠. 세이의 법칙인 거죠. 네. 근데 케인스 경제학에서는 수요 부족, 즉 돈이 안 돌아서 생기는 불황을 인정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 케인즈 같은 경우는 생산과 소비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고 돈이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말이 되려면 AI 기업들이 벌은 돈을 쓰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계속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목 GDP가 증가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물가가 하락하게 되고 GDP 성장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 주장이 이제 논리적이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고 보면 너무 그 거시경제 붕괴론에 공포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지금 단계에선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식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내 일자리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위험해지는 건 아닌지 막연한 불안감들은 갖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제 얘기이기도 한 거죠. 뭐 이게 사실은. 네. 아, 제가 웃으면 안 네. 되는데. 이런 이제 공포심이 사실 시장을 지배는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데이터나 경제학의 역사가 보여주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네. 화이트 칼라 일자리는 우려와 달리 뭐 사라지는 일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네. 컴퓨터 시대인 초기에 한 1980년대 초반에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이 레온티에프가 컴퓨터가 복잡한 지적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면 네.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했었는데 네. 결과는 사무 업무에 오히려 축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80년대 초반 이후에 관리나 전문직, 사무직 고용은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이들의 임금도 현재 물가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3분의 1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업과 작업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아하. 직업은 오로지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작업의 묶음입니다. 그렇죠. 과거 컴퓨터는 명시적인 규칙으로 체계화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작업만을 자동화했습니다. 네. 타이피스트 같은 사람들인 거죠. 대부분의 전문직은 자동화된 일부 작업을 제외하고는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난 근데 겁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AI는요. 그렇죠. AI 이제 과거보다 더 똑똑해진 건 사실인데 AI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톱니형 지능이라고 부릅니다. 네. 성과가 들쭉날쭉하고 일관성이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작업의 95%는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그런데 그 5%를 잘 못하는데 예측할 수가 없게 잘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결정적인 5%를 메우기 위해서 인간의 개입과 책임감이 필수인데요. 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남들보다 10배, 20배 연봉을 받는 건 진짜 잘하는 선수보다 딱 1%더 잘하기 때문이거든요. 앞으로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1%만 더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네. 훨씬 더 프리미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박사님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렇죠. 어떤 일자리를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무슨 말씀 해주시겠어요? 아, 그건 정말 남은 시간으로는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어려운 이야기들인데요. 네. 이게 그 저희 아이들보다도 당장 발등 앞에 네. 지금 대학을 갓 졸업한 네. 초급 일자리에 지원하는 분들이 좀 문제인데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직이
피라미드형 조직인데 네, 네. 지금 다이아몬드로 좀 바뀌는 게 아니냐라는 네. 위험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신입을 뽑지 않고 그 부분을 AI가 다 하니까 신입을 뽑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문제는 옛날에 공장 일자리가 사라지면 한 지역이 통째로 일자리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정치적인 압력이 상당했거든요. 그런데 화이트 칼라의 초급 일자리는 지역적으로 분산돼 있어서 이들이 결집적으로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문제가 네.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사실 AI가 기한서 쓰고 번역 요약 다 해주고 자료 수집 다 해주면 굳이 기업 입장에선 신입 뽑을 필요 없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은 예.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들은 AI를 기존에 관성 없이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존 네. 업무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존 업무를 모르지만 AI를 쓰는 사람들이어서 네. 신입사원에 대한 채용은 더 넓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AI가 과연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는가 주제로 얘기 나눠봤는데 결국 인간이 AI보다 1%만 잘할 수 있는 그 영역을 갖고 있는 한 맞습니다. 위태롭진 않겠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위한 보안 투자도 우리가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